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2. 오늘은 조선의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요 대동법과 균역법인데, 대동법은 요거는 공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현물을 거두니까 박납의 폐단이 생겨서, 그리고 건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이 대동법은 토지 기준으로 걷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고, 그 다음에 현물이 아니라 쌀배, 동전 등으로 요거를 걷는 거죠. 그래가지고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 시행되고, 김육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이게 100년 걸렸어요. 왜냐면 부자들이 반대했겠죠. 그래서 김육의 공이 매우 컸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요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그리고 요 대동법을 시행한 게 선해청이고 공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균역법은 요거는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줬고, 요거에 대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이러면 재정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균역청을 마련해서 선무군간포, 어염세가 어장세와 염세인데, 요거는 어장에다가, 그리고 요건 소금이죠. 염세니까. 그리고 요 선박, 요런 데에다 매기는 왕실에 귀속된 이런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작이라서 토지에다가 요 한 개월당 2두씩 걷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은 양반한테는 군포를 부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요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본서 보면서 진도 나가자고요. 자, 네모 1번 조선의 토지제도. 자, 1번 과전법인데 조선의 토지제도를 배우는데 고려 때 시행됐네요. 과전법. 이거 우리 핵심 21에서 고려의 전식과 배울 때 제일 끝에 싼 거로 7번일 거예요. 과전법을 우리가 봤는데, 자, 이 과전법은 고려 말에 시행이 돼가지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과전이 시행이 됐어요. 과전을 주고 과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먼저 요 토지제도 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조권이 뭔지 기억나시죠? 수조권, 소유권하고 다른 겁니다. 자, 수조권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 백성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는 쌀을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죠. 이 조세를 국가에다가 바치는데, 만약에 이 국가가 이 관리한테, 야, 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한테 백성갑의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줄게 라고 하면, 이 수조권은 뭐냐면 이 관리가 백성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세금을 내.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관리한테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수조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고려시대 전식과에서는 전국적으로 관리들에게 다 어떻게 됩니까? 수조권을 지급을 했죠. 근데 과전법은 전식과하고 다른 거는 뭐가 크게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자, 과전법은 경기도에만 시행이 돼서 백성들이 세금을 관리한테 내는 이 수조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경기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백성들이 국가한테 직접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만 한해서 이렇게 과전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과전을 지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관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수조권을 줬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과전법의 배경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고려 말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이 나쁜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막 부당하게 막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요. 농장을. 그러니까 이 농장이라는 건 그냥 대토지야. 대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 농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는, 처음에 이렇게 부당하게 뺏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농장들을 대부분 면세 토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요. 그러니까 고려의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성계가 위화도 회건을 한 후에
신진 4대부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권문세족 대농장의 소유권을 다 몰수해버려요. 소유권을 다 몰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소유로 하거나 아니면은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한테 돌려줍니다. 소유권을. 그런 다음에 당연히 수조권도 싹 다 압수를 하겠죠. 세금도 이제 너희들의 함부로 걷지 마. 해놓고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고요. 과전으로서 지급을 하고 경기 이외 지방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먼저 과전법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야. 고려 말에 과전법에 대해서 나오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요게 잘 나옵니다. 과전법은.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국가 소유를 하거나 원 소유자에게 돌려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과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현직 관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현직 한 대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밑줄 전현직 관리. 그래서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은 경기지방에 한해서 여기서도 밑줄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지방에 한해서 지급이 됐어요. 요거는 지방 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기지방에 한해서 관리들이 수조권을 행사해서 즉 경기지방에서만 요 수조권을 받은 과전을 받은 관리들이 세금을 거뒀고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라에서 조세를 거두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여기서 이제 현직 관리가 물러나고 이제 이 현직이 할 때 수조권을 가지고 과전을 갖고 있었죠. 근데 물러나도 전직이어도 계속 그 수조권이 있었어요. 과전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죽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 죽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한데 그런데 공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이라든지 관리가 사망을 했을 때 아내에게도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가 죽었을 때 아내에게 지급되는 거를 우리가 수신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린 자식에게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휼양전이라 그래서 이런 세습이 부분적으로는 허용이 됐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과전법은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목적을 봐야 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요게 중요해.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전현직 관리에게 여기 전 동그라미 전 현직보다 전이 중요해. 그리고 경기 지방에 한해서 지금 요 두 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원칙적으로 세습이 하지만 세습이 되는 것도 있었네. 그죠? 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이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에 대한 수조권 지급 별표. 현직 관리. 그죠? 이 직전법은 현직 관리 어느 때? 세조 때. 요것도 알아야죠. 우리 세조 때 한번 봤어요, 이거. 앞에서.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고 퇴직하면 수조권을 반납하게 되죠.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이런 세습되는 토지를 다 폐지해 버립니다.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결과는 이제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야, 내가 자리에 있을 때 왕창 뜯어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현직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그런 수조권 남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수관급제라는 걸 시행하는데 관수관급이 뭡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지방관청, 국가에서 관리를 대신해서 아까 수조권을 행사한다는 건 관리가 직접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였는데 지방관청들이 관리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한테 대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내가 수조권을 어떻게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가지니까 이제는 아예 토지를 사버리자 그냥 하면서
토지 소유 욕구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장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소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돼요. 자, 그래서 141페이지로 가면 관수강급제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농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작농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직전법을 아예 폐지를 해버립니다. 명종 때가 되면. 왜냐면 이제 세금, 국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관리들한테 세금 내지 말고 그냥 니네 국가한테 내고 너희들은 녹봉만 받아. 이전에는 녹봉도 있고 수조권도 있었는데 중앙 관리들이.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금은 그냥 국가한테 내고 너희들은 녹봉만 받아오고 녹봉만 지급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전제를 폐지하게 됐다고요. 결국 직전제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조권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주었던 직전제를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면 아까 나왔지만 지주전호제라는 건 토지 주인과 이 전호가 소작농이라는 뜻이에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소작농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소유한 양반들이 소작을 주어 경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주전호제 안에서는 생산물의 반을 걷어갔어요. 반을. 그리고 농민 대부분은 이제 토지를 상실해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토지를 끝까지 지켰던 토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들은 이제 수조권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 더 좋아졌지. 얘네들은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이양법이 있거든요. 이양법에서 빈부의 차이가 확 납니다. 이 농민들 사이에서도 그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요 내용은 그때 중요하게 되는 건데 사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선의 토지 제도가 4개에 걸쳐서 배웠지만 자 지금부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걸 찍어드리면 과전법은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컸다. 요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전직관리까지 전현직관리에게 경기지방에 한해서 요 2개.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과전법에서는 그래도 세습 때는 이런 뭐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직전법은 국물도 없어. 낭만? 그런 게 어딨어. 토지가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직전법 세조 때 시행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도 폐지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현직 관리. 그 다음에 관수가급제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결국은 직전법이 폐지가 됐네. 폐지가 됐어. 직전법이 폐지가 됐어. 명종 때 폐지가 됐어. 이게 그냥 직전법은 결국은 폐지가 됐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로 소작농들이 많이 생겨났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의 수치제도 중에 첫 번째 전세부터 보겠습니다. 전세 공납역 중에 먼저 전세를 보겠는데 이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란 건 뭐냐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건데 조선은 농경주의 사회였죠. 그래서 대부분 다 뭘로 바쳤냐면 쌀로 바쳤습니다. 쌀로. 그러면 쌀과 토지에 대한 단위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좀 외울 수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지금부터 되게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토지의 단위가 결이 나와요. 결. 토지의 결이 그럼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쌀을 다룰 때 몇 두, 한 두, 두 두, 네 두 막 이렇게 나와요. 5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는 한 두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6kg 정도 됩니다. 16kg 정도 돼서 요거의 5두가 지금 쌀 한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쌀 한 가마 정도. 그리고 토지의 단위인 결은 요게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뭐까지 감안해야 되냐면 토지의 비옥도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결은 어떤 토지가 300두, 즉 60가마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토지가
한 결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A 토지는 300두를 수확하려면 11,000평이 필요해요. 근데 B 토지는 300두를 수확하려면 2,7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토지가 더 비옥하고 좋은 거야? 그렇죠. 요 토지는, 이 지역의 토지는 워낙 비옥해서 한 결이 2,700평밖에 안 돼요. 2,700평만 돼도 충분하게 300두가 여기서 수확이 돼. 근데 이 땅은 되게 척박하단 말이에요. 척박해. 그래가지고 300두를 수확하려면 11,000평이 있어야 돼요. 막 여기 보면 잡초도 있고 되게 땅이 비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요 한 결당 11,000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토지죠. 이렇게 비옥한 토지는 1등전, 최고로 비옥한 토지야. 2,700평만 있어도 300도가 쑥쑥 자라요. 근데 요 토지는 되게 척박해. 요런 거는 이거보다 등급이 낮은 한 6등전. 이렇게 비옥도에 자, 이게 결이 뭔지 알겠죠? 결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몇 평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300두가 수확될 수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자, 이거를 세종은 어떻게 나누느냐 보세요. 자, 이거 숫자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숫자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1등전은 대충 한 2,700평 정도에서 300두가 나오는 거고, 2등전은 이거보다 좀 넓은 3,200평 정도에서 300두가 나오죠. 자, 6등전 봐봐요. 11,000평 갈아엎어야지 간신히 300두가 나온 그런 토지예요.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차등을 둬서 조세를 부과한 게 전분 6등법입니다. 전분 6등법. 요거. 그리고 또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 흉년이야. 상 중에서도 정말 풍년 중에 대풍이야. 그럼 상상년입니다. 욕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중년, 상하년. 좀 보통이면 중상, 중중, 중하. 흉년이야. 그럼 하상, 하중, 하하. 이래가지고 9등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거를 풍년이냐 흉년이냐 나눈다고 해서 연분 구등법이라고 요걸 한 거예요. 숫자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점점 많이 걷죠. 풍년일수록. 그죠? 요거. 그래서 자, 이제 볼게요. 자, 외우라는,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그냥 좀 여러분들에게 외울 때 무대뽀로 외우면 답답하니까 이유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결론은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밑줄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별표 누구? 세종. 오케이. 이게 끝이야.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게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게 연분 9등법이다.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도 좀 불확실하고, 또 이 토지가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도 또 판정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공정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용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양난 이후에는, 외란과 호란이 터진 이후에는 땅들이 다들 황폐해졌어. 그래가지고 조세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난 이후에 인조, 그죠? 병자호란이 인조 때 시작했다가 인조 때 끝났잖아요.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합니다. 영정법 동그라미. 이것도 그냥 인조가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결당 미국 4에서 6두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요게 전세 납부액은 감소했는데 여러 가지 수수료나 운송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그 소작농인 농민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단점도 있어요, 나름대로. 자, 그래서 봐봐요. 아무튼 세종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걷어가지고 4두부터 20두까지 풍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인조 때는 이렇게 제일 2개로 고정을 시켰어요. 이게 영정법입니다. 이게 계속 정액으로 내라는 얘기예요. 영정법. 오케이. 요게 전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전세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조선의 수취제도 두 번째는 공납인데, 요거는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귤이 특산물이니까 귤을 특산물로 내고, 그 다음에 완도 같은 그런 지역은 전복이 특산물이니까 전복을 특산물로 내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요 공납에 좀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가호를 기준으로 집집마다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부잣집에 대골 같은 집을 지은 애도 귤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살아도 건물이 각각 한 채씩이니까 한 개, 귤 한 개씩 내면 됐어요. 공평하지가 않죠. 부자가 좀 많이 내야지,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상공,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별공, 왕실에게 갖다 바치던 진상,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종류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으로 거뒀구나, 이렇게. 그런데 알다시피 귤 농사가 흉년이거나 그해 전복이 잘 안 잡히면 내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방납이라는 게 생겨요. 방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 납세자, 일반 백성들이 특산물인 귤이나 전복을 수령한테 이렇게 바치는 게 낫죠. 근데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방납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쌀 줘. 쌀이나 뭐 그런 거 주면 내가 귤을 구해다가 수령한테 바칠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방납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방납이라 그래요. 중간에 대신 방납인들이 대신 내주는 걸 방납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납세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방납인들이 수령하고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납세자한테 귤값을 무리하게 요구한 거예요. 귤값, 전복값을 막 시세의 10배, 심지어는 막 몇십 배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담이 더 커져요. 근데 만약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납세자가 수령한테 곧바로 내잖아요. 그러면 수령이, 야, 너 이 귤이 왜 이렇게 작아? 전복이 왜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왜? 얘네들이랑 짰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방납의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방납의 이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뭘 막아? 직접 내는 거를 막는 애들이 방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런 방납의 폐단. 자, 토산물을 대신 납부해주고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행했는데 농민들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했죠. 이런 폐단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 27에서 배웠던 대동법을 32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랬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자, 요게 14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대동법 보자고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 너무너무 잘 나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납의 전세화, 조세의 급납합니다. 먼저 특산물로 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이제 뭘로 내라고 그러냐면 쌀이라던가 배, 옷감이죠. 옷감이라던가 동전, 흔히 구할 수 있는 걸로 요거를 내라고 만든 거예요. 요거. 자, 이거 현물로 안 내도 되고 매우 편하게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납의 전세화는 뭐냐면, 이거는 공납의 부과 기준을 아까 건물 한 채당 하나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걷는 거야. 자, 그럼 이 봐봐요. 이제 어떤 식으로 걷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걷었죠. 자, 예전에는 얘 건물이 아무리 크고 잘 산 부잣집이어도 건물이 하나야. 여기는 못 살아도 건물이 하나죠. 그럼 귤을 예를 들어서 한 개씩 걷었어. 근데 이제 쌀로 바뀌었잖아요. 쌀이나 동전이나 뭐 배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건물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 기준이 된 거예요. 토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30결이고 얘는 한 결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쌀 한 가마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귤 더 이상 안 내도 돼. 쌀만 내면 돼. 그죠? 한 가마 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야, 너는 예전에 귤 한 개 냈었지. 근데 넌 부자니까 토지를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30가마 내.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요. 공납의 부과 기준을 집에서 토지의 면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 말이 뭐예요? 공납을 특산물로 내는 게 아니라 토지에 딸린 세금화가 됐다는 거죠. 전세화라는 건. 토지에 딸린 세금화, 공납의 전세화 이렇게 고상한 용어로 외우지 말고요. 이건 딱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그 단축스러운 말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꼭 용어를 억지로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피로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뜻만 알면 돼. 뜻만. 그리고 조세 급납하는 이제 더 이상 현물이 아니라 이런 돈 역할을 했었던 급납하는 게 이게 돈이죠. 돈. 쌀, 배, 동전 이런 게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게 납부하게 되죠. 이래서 방납의 폐단이 이제 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행했냐면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웠죠. 자, 광해군 때 이제 중요해.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일단 요거 현물로 납부하던 것을 쌀, 배, 동전으로 납부. 요걸 알아야 돼. 요게 일단 중요하고 대동법의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언제 처음 시행됐냐면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서 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됐어요. 왜? 부자들이 엄청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 반대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숙종 때 겨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100년 걸렸어. 100년 걸렸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담당 관청은 선해청 동그라미. 선해청도 알아야 돼.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고 선해청이 마련됐어요. 선해청은 뭐 때문에? 대동법. 뭐라고요? 선해청 대동법. 오케이. 자,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양반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김육 동그라미. 자, 김육이 굉장히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육의 건의로 인조 효종 때 점점 시행이 되다가 숙종 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요거 이 김육 이름도 알아두셔야 돼. 근데 선해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에서는 선해청이 나오게 돼 있어. 선해청. 광해군 때 처음 시행했다는 거하고 선해청, 그다음에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왕별. 공인의 등장. 공인. 너무 중요해. 공인의 등장.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해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공인에게 주어 공인은 필요한 토지 특산물을 구매했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 대동법 시행 이전에는 이 납세자들이 방납인에게 특산물을 구해달라 하면서 엄청 바가지 썼죠. 그래가지고 요 수령인과 방납인이 짜고 이런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동법이 시행되면 이제 이거 봐봐요. 납세자, 즉 백성들은 선해청인 국가의 쌀, 배, 동전, 요게 돈 역할을 했던 거죠. 조선시대에선. 이런 돈을 냈어요. 쌀, 배, 동전. 그러면 이 선해청은 공인들에게 요걸 주면서, 돈을 주면서 야, 너 특산물 구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산물을 요 공인이 어떻게 시장에서 이제 이걸 구해다, 장시에서 구해다 국가에 내죠. 그럼 이 귤은 누가 가져온 걸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 납세자들이 귤을 직접 수령에다가 바쳤는데 이제 어떻게 해? 그렇죠. 이제 시장에다가 이걸 팔아. 시장에다가 특산물을 팔고 쌀, 배, 동전을 받아서 이걸 국가에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공인들은 이 귤 중에서 괜찮은 걸 사다가 어떻게 국가에다 바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살아나겠죠. 시장이 살아나. 그래서 어떻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가 수입은 이제 증대를 하게 되고 중간에 삥땅 치는 애들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돈 같은 걸로 받으니까 이걸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농민의 부담은 감소했겠죠? 다만 지주의 부담은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사실 요 네 개의 결과가 가끔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네 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 말에 여기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공인이 등장하였다. 대동법 랭킹 1위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예요. 동그라미 3번. 공인이 등장하였다. 요거.
그래서 선해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공인에게 주어 공인은 필요한 토지 특산물을 구매했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결과로 싼 거로 3번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어. 자, 공인은 관청에서 납부할 지역 특산물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농민은 특산물을 이제 수령한테 또는 박납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대동법에서 내야 할 쌀 무명 배예요, 배 동전을 마련해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품 경제가 발전하고 각 지방의 장시가 시장입니다. 장시가 발전했어요. 국가 수입은 증대되고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지주의 부담이 컸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못하게 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이거의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대동법의 한계는 이거예요. 아까 종류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상공에만 요 대동법이 적용됐고 별공과 진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내야 되는 이런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토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부담이 커졌죠. 근데 경제학을 배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세 전가라는 게 있어요. 지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소장농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농민들이 또 어려워진 거예요. 부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부자가 다 내는 게 아니라 조세의 전가 기차, 여러분들 경제학 좀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걸 다 소작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조선의 수치 제도는 여기인데 여기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군역은 군대 가서 군복무하거나 요역은 여기저기 공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모든 남성들, 양인 모든 남성이니까 16살부터 60세까지 양반까지 상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역을 부담했는데 양난 이후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은 더 이상 역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역에 대해서 균역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설명을 좀 요걸 드려볼게요. 자, 조선시대가 굉장히 평화로웠기 때문에 사실 이 군역이 요역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군역으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평화로워서 뭐 훈련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공사장에 동원돼서 다 공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거기 같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해서 군역의 요역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을 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방법. 또 하나는 관청이나 군대에 옷감을 주는 거예요. 옷감. 이거 군포라 그러는데 옷감을 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몸으로 때우거나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느 걸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더 선호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군포를 내는 거를 훨씬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여기에 일하다 보면 농사를 못 져요. 가족들도 다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군포를 내는 거를 선호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대립은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역을 대신 지게 하는 거예요. 군역을 대신 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군수포는 어떻게 군에서 해방을 뭘 해주면 요 군포를 주면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청이나 군대에다가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도 심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이 대립을 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가격도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중종 때 군적 수포제로 해서 군포만 내면 아예 역은 빠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냥 이걸 걷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군포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군포만 내면 되게 바뀌었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양반의 수가 양난 이후에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재정이 악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납속책 공명첩이라고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돈 주고 양반이라는 신분을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역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중복해서 부담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포를 내는데 5군형에서도 걷어가고 중앙정부에서도 걷어가고 또 지방 감형에서도 걷어가니까 계속 군포를 계속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도 걷고 황구첨정 어린애들한테 걷고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만 걷는 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군포 내지 말고 이렇게 힘들면 군역이나 요역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왜? 아니 보세요. 군포도 지금 막 중복해서 내는데 요역도 한 번 끌려갔다가 또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 그럼 농사도 못 지고 그야말로 그냥 또 다치기도 합니다. 일이 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 군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균역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균역법. 내용을 이제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패단은 반군수포와 대립의 성행. 요거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군적 수포제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떻게 반군수포와 대립이 성행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 그렇죠. 되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상민들이. 그리고 균역이 아니라 군역이죠. 군역 재원이 감소했죠. 양난 이후에 공명청 납속 등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은 역에서 제외가 됐다 그랬죠.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일반 상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군포를 중복 부담하게 돼. 5군형에서 걷어가고 여기저기서 막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해서 2중, 3중으로 군포를 부담했고 군포의 양도 뭐 5군형은 2필, 중앙정비는 3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걷어가는 거예요. 양도 균일해가지가 않았어요. 이에 백골징포 이거 죽은 사람한테 걷는 거, 황구첨정 어린애한테도 걷는 거, 족징은 뭐냐면 족징하고 인징은 이 군포의 부담 때문에 도망가죠. 그러면 어떻게? 친족들한테 걷거나 친척들한테 걷거나 아니면 이웃들한테 걷는 거예요. 군포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냥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을 전체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나라에 그 지방에 막대한 타격이 가는 거예요. 마을 하나가 없어지면. 재원이 없어지잖아.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중한 군역 부담을 피해 농민들이 농지를 버리고 유망을 마을 채로 다 도망을 가거나 노비로 전락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균역법은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요거는 1년에 2필씩 걷던 걸 절반인 한 필로. 자, 이건 수량까지 알아야 돼. 2필이었던 걸 한 필로 부담했어. 요렇게 줄여줬어. 이러면 균역법.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감소를 했겠죠. 국가 재정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완하려고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자, 균역청 동그라미. 균역청을 설치했습니다. 균역청. 아, 이건 쉬워요. 대동법은 선해청이죠. 근데 균역법은 균역법이니까 균역청이지. 여기서 이제 균역청에서 재정을 보충을 해주는데 이 보충해주는 요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선무군관포 밑줄 긋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밑줄 긋고 결작에 밑줄 긋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 균역청에서 이런 거 말고도 은결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숨겨진 토지 요런 것도 막 발견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따 우리 기출문제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네 셋이다. 자, 일단 선무군관포는 일부 부유한 양민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그냥 허울뿐인 명예직을 주고 군포를 한 필씩 징수해 갔고요.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같은 이런 잡세를 원래는 이게 왕실 재정, 왕실 수입에 속해 있었던 거를 국가 재정으로 돌렸습니다. 그 말은 왕실에서도 모범을 보이겠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주들한테 토지 한 결당 미국 2두를 부과한 걸 우리가 결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잡세, 결작 요 세 개. 요거 세 개 나오면 균역법 이후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행했구나.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는 뭐냐면 양반한테 군포를 부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선국구 여기서 호포제라고 적고, 요거는 언제 시행되냐면 양반한테 군포를 부과한 거는 요건 흥선대원군 때 시행됩니다. 고종 때죠. 그리고 농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었는데, 아까 요 결작 같은 거는 또 농민들에게 정가합니다. 조세는 정가를 해요. 군정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이 다시 가중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포인트 볼게요. 포인트. 자,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이 매우 심했죠. 그래서 또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건물 기준이었던 거를 가호 기준이었던 걸 토지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현물이었던 것을 쌀이나 배, 동전 등으로 내게 했습니다. 광해군대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 시작됐다가 김육이 효종 인조 때 매우 큰 활약을 했어요.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그리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해청에서 이 대동법을 시행을 했고, 공인이 등장하죠. 요 공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특산물을 공인들이 사다 주는 겁니다, 국가에.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장시가 발달을 했죠. 균역법은 요거 숫자도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2필에서 1필로 줄여줬어, 군포를. 그래서 균역청에서 이런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균역청에서 선무, 군관포, 어염세나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고, 그 다음에 결작, 뭐 은결 이런 것들을 걷어서 재정을 보충을 했죠. 그리고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요거는 호포제,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건.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